섭식장애는 음식을 먹는 부분,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을 제거하는 부분,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섭식장애라고 하고요. 섭식장애의 핵심은 살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섭식에 문제를 보이는 질환들이고요. 식사를 하지 않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리고 폭식과 구토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구토 같은 제거 행동이 없는 폭식만 하는 폭식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섭식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TV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섭식장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TV가 보급되고 거기에서 날씬한 연예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섭식장애 유병률을 굉장히 많게 늘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섭식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 체중 감소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한 달에 한 3kg씩 빠지는 경우가 몇 개월씩 지속된다. 주변에서 보면은 알아요. 보통 한 3개월 만에 한 10kg 빠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이 있는지, 혹시 다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다가 이상이 없어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아니냐 하고 저한테 의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체중 감소가 있다 하면은 이 거식증을 의심해야겠고,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폭식과 구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상이 있으니까 최소한 본인은 알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본인이 인지 못해서 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섭식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래로 찾아오게 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살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폭식과 구토의 행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구별이 좀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흔히 일반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경우에는 저체중으로 대표가 되거든요.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식사를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양상을 보일 때 신경성 식욕부진증, 흔히 거식증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 환자분이 오시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새끼 식사,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록하는 식사일지, 그리고 체중을 측정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측정을 해서 체중 측정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도 체중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상태에서 외래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는 경우에는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약물 치료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효과 있는 약이라고 알려진 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새끼 식사를 하는 식사훈련과 인지행동치료 또는 만트라라고 불리는 이런 정신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체중에 대한 과한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체형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성 폭식증의 특징은 폭식과 구토
또는 과한 운동과 같은 이런 제거 행동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폭식을 하고요. 그리고 살찔 것이 두려워서 그거를 토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많이 먹고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이 흔하지 않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본인이 제거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다른 점은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불편해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치료를 원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우울증에서 쓰는 항우울제의 용량의 한 3배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고용량의 항우울제를 쓰면은 폭식을 줄이고 제거 행동도 빈도라든지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효과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입원을 하거나 외래 치료를 오시게 되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폭식장애는 신경성 폭식증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폭식과 제거 행동으로 특징 지어졌잖아요. 근데 폭식장애는 이 제거 행동이 없는 겁니다. 폭식은 하는데 제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폭식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섭식장애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폭식장애이기 때문에 현대인에 좀 특화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식장애는 다행히도 이것도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도 쓰고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 같은 것도 사용을 합니다. 약물 효과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아까 신경성 폭식증과 마찬가지로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게 되면 효과는 훨씬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질환 중에 폭식장애가 가장 치료 성공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다는 공통점을 가진 야간 섭식 증후군과 수면 관련 섭식장애로 나눌 수 있을 건데요. 두 질환의 다른 점은 본인이 밤에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음식을 먹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는 우리가 야간 섭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식사 시간이 뒤로 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때쯤 아침을 먹고 저녁에 점심을 먹고 그 이후에 한 끼가 비기 때문에 밤에 음식을 먹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약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와 반대로 수면 관련 섭식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면제 같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제, 안정제 같은 거를 먹고 잔 경우에 밤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음식을 먹은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두 질환 모두 약은 토피라메이트 같은 약을 쓰면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약을 쓰기 전에 수면제 같은 것들을 끊어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증상이 없어진다면 굳이 약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제외하고는 입원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외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증상을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면 이렇게 치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체중 감소하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입원 치료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외래 치료로 연계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빈도가 높습니다. 섭식장애라는 거는 음식을 먹는 이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겁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병 생기기 전에도 하루에 3끼는 안 먹었는데요. 뭐 하루에 2끼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새끼 식사는 필수고요. 여러 끼로 식사를 나누어 먹는 행동은 우리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에 폭식증 같은 경우에 이제 체중 증가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감소시키는데도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헌상으로는 50% 이상 우울증이 동반된다고 하고 섭식장애 환자들의 동반된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동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우울제는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섭식 문제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섭식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 증상이 호전된다면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꼭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섭식장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과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환으로 뭐 10년, 20년 앓고 이제서야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치료를 못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뭐 섭식장애를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지식을 전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병원에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